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똑같다. 어릴 때부터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키우면 아이들도 자라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효도도 비슷하게 하겠지. 하지만 어느 날 정말로 몸이 아파 꼼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잡아줄까요? 누가 선뜻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라고 말해줄까요? 그때도 여전히 아들과 딸의 차이가 없다고 느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의 어머니입니다. 평생 편애하지 않겠다. 비교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아들과 딸을 온 마음을 다해 키웠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굳게 믿었던 공평이 결국엔 전혀 다른 두 가지 대우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차이는 아들과 딸이라는 성별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던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이 미래에 마주하게 될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공평함의 배신과 현실의 무게. 제 이름은 박영자 가명,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위인데 아직 정정하신 편이지만 예전만은 못합니다. 슬해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올해 40이고 딸 지은이는 38 막내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부부는 한 가지 철칙을 고수했습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말자. 그 시절엔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이라며 아들만 챙기는 집이 많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운동화를 사주면 딸에게는 예쁜 원피스를 사주었고 새 학기가 되어 오빠에게 새 가방을 사주면 동생에게도 반드시 새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용돈도 언제나 똑같이 주었죠. 이건 우리가 특별히 깨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떳떳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맏딸로 자라면서 남동생이 고기 먹을 때 국물만 마셔야 했던 그 서러움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새끼들 둘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누구 하나 섭섭하게 하면 잠이 안 온다고 했죠. 우린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게 애썼습니다. 부모가 공평하면 아이들도 나중에 우리를 똑같이 대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공평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이 아니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습니다. 아들이 30살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우리 부부 수중에 돈이 좀 있었고 평생 아껴 모은 적금을 털어 아들의 신혼집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예물 가전제품까지 합치니 거의 2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딸 지은이 시집갈 때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엄마 아빠는 오빠만 챙겼어 라는 소리를 안 들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들 결혼식 치르고 석 달도 안 돼서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와 임신했다고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윗감이 싫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었거든요. 아들 장가 보내느라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딸은 우리 형편을 알고 엄마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라고 했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오빠는 번듯하게 해줬는데 딸은 초라하게 보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여기저기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5천만 원을 만들고 혼수며 가전이며 오빠 때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려 애썼습니다. 결혼식 날 딸에게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쥐어주며 이걸로 시작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이제 됐다. 둘 다 똑같이 해줬으니 난 떳떳하다. 그렇게 출발선만 갖게 해주면 아이들이 우리를 똑같이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산수 문제가 아니더군요. 내가 10을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10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출가하고 우리 부부만 남은 낡은 아파트에서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고 남편은 집안일을 도우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어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바닥에 떨어진 젖은 박스를 밟고 미끄러져 엉덩방가를 찍고 말았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너무 아파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대퇴부 골절. 수술하고 적어도 2-3달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더군요. 이번 첫날 밤 마취가 풀리면서 밀려오는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남편은 혼자 밥도 겨우 챙겨 먹는 사람인데 대소변도 못 가리는 저를 어떻게 간병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었던 그 자존심이 그 순간에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바로 알아채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뛰어온 아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 이 비싼 꽃은 뭐 하러 샀어? 며칠이면 시들 건데 과일이나 사오지. 제가 타박하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분 좋으라고 샀죠. 엄마가 웃어야 빨리 낫지.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직접 끓인 사골국을 보온병에 담아 왔습니다. 어머니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싱거우면 말씀하세요.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이 밤늦게까지 제 곁을 지키며 간호사 호출하고 침대 맞춰주고 의사와 상의하는 모습을 보며 아, 든든하다. 이게 자식 키운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날이 어둑해져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딸 지은이가 사위와 함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왜 일이 늦었어? 제가 짐짓 서운한 척 물었습니다. 퇴근하고 애들 밥 먹이고 오느라 늦었어. 내가 안 하면 식구들이 굶잖아. 딸의 말에 속이 좀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도 잘 나오는데 친정 엄마가 다쳤다는데 밥 차리느라 늦었다니요. 하지만 싫은 소리 해봐야 좋을 거 없으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의사 선생님이 내가 2-3달은 꼼짝 못한단다. 네 아버지가 혼자 날 감당 못하니 너희 집에서 각각 2달씩만 좀 신세지면 안 되겠니? 내가 좀 걷게 되면 바로 나올게. 평생 처음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려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몸 추스르시고 나서 동생네로 가시면 돼요. 아들의 시원시원한 대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딸 쪽을 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딸이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 눈치를 살피더군요. 사위가 미세하게 고개를 젓는 게 보였습니다. 딸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좁은 거 알잖아. 엄마 오시면 주무실 방이 없어. 거실에서 주무셔야 하는데 불편해서 어떡해. 너희 방 2개잖아. 외손자 방에서 내가 자고 걔는 너희랑 자면 되지. 옛날엔 한 방에 셋도 잤는데. 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걔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해야 해. 예민한 시기라. 제가 또 한마디 하려는데 사위가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집에 어른이 계시는 게 불편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쉴 곳이 집인데 장모님이 계시면 옷 입는 것도 신경 쓰이고 죄송합니다. 그 순간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어렵게 결혼할 때 내가 여기저기 돈 빌려서 3천만 원 해주고 자네 집 냉장고며 세탁기 다 내가 해준 건 잊었나. 내 자식이라 생각해서 내 노후 자금 털어준 건데 이제 와서 내가 남이라 불편하다는 건가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리고 사위는 묵묵부답이더군요. 딸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이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다는 것을요. 딸은 그 집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하는 며느리이자 아내일 뿐이었죠. 제가 거기 가서 산다면 딸은 남편과 저 사이에서 또 아이와 저 사이에서 피가 마를 겁니다. 알았다. 내가 못난 소리 했네. 없던 일로 하자. 제가 차갑게 말하자 사위는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딸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슬쩍 피했습니다. 아들이 재빨리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엄마, 그냥 저희 집으로 가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퇴원하는 날 아들은 휠체어를 밀며 모든 수속을 처리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니 며느리가 새 이불을 깔아두고 요강이며 물티슈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뒀더군요. 어머님, 2달 동안 푹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녁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과 부드러운 계란찜이 올라왔습니다. 손자가 와서 할머니 아프지 마 하며 약을 챙겨주는데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내는 2달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효자라서 며느리가 천사라서 저를 받아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집의 가장으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며느리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 준 것이었습니다. 반면 딸은 마음은 있어도 가장인 사위가 반대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공평하게 키우면 똑같이 돌아온다는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효도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형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나쁜 게 아니라 딸의 상황이 그랬던 거죠. 그 후 저는 딸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늙어서 자식에게 기댈 때는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보다 누가 더 나를 감당할 힘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번째 이야기, 내 집이 최고의 양로원이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들 집을 오가며 노후를 보내려 했던 75세 김철수 가명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올해 75 아내는 72입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다가 은퇴했는데 30년 넘게 산 우리 아파트는 너무 낡았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어느 날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중에 더 늙으면 누가 우릴 돌봐줘요. 우리는 요양원은 싫긴 싫었습니다.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역시 내 자식 곁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에겐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 아들과 공무원인 딸이 있습니다. 아들네는 서울 시내의 넓은 아파트에 살고 딸내는 신도시에 삽니다. 그래, 자식들 집에 가서 살자. 우리 집 팔아서 돈 좀 보태주고 며느리랑 딸이 해주는 밥 먹으며 살면 그게 행복 아니겠나.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너희 집에서 좀 지내보면 어떨까 반년씩 번갈아 가면서.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세요. 오셔서 지내보세요. 라고 했고 딸은 당연히 오셔야죠. 제가 잘 모실게요. 라며 방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서 먼저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은 천국 같았습니다. 40평대 넓은 아파트 최신 가전제품 며느리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상.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한 성격이라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견디질 못했습니다. 아버님, 신문 보시고는 꼭 거실 탁자 아래 넣어주세요. 어머님, 설거지하시고 물기 꼭 닦아주셔야 해요. 곰팡이 생겨요. 말은 상냥했지만 그 속에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화장실 쓸 때가 고역이었습니다. 아내는 샤워하고 나서 바닥에 물기 한 방울 안 남기려고 쭈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고 눈치 보여 죽겠네. 아내가 밤마다 하소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안방 문 너머로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부모님 언제까지 계셔나 이제 힘들어. 생활 습관도 너무 다르고 내가 밥 차리는 기계도 아니고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 부모님이잖아. 아들이 달래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짐을 싸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해하며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비싼 밥을 샀지만 그건 작별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안고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은 우리를 살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위도 착한 사람이라 마음이 놓였죠. 아빠, 엄마, 그냥 여기서 쭉 사세요. 우리 집이 좁아도 마음은 편하잖아. 딸의 말에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 우리 낡은 집 팔아서 딸에게 주고 여기서 여생을 보낼까. 그런데 얼마 후 사돈어른 내외가 집에 오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안 사돈이 웃으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 집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우리가 사준 건데 바깥 사돈 내외분이 여기 계시니 집주인이 따로 없네요. 호호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사위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깥 사돈이 거들더군요. 아니 뭐 그냥 하는 소립니다. 그래도 내 집 놔두고 남의 집살이가 편하시겠습니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딸의 집은 딸의 집이 아니라 사돈이 해준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얹혀 사는 건 딸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내 집 팔아서
딸 주자는 생각은 쏙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 집이 최고다. 우린 간다. 딸이 울먹였지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우리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퀴퀴한 냄새가 오히려 향기롭게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자. 우리는 가지고 있던 돈으로 낡은 집을 싹 고쳤습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바를 설치하고 문턱을 없애고 샤시를 교체해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볕 잘 드는 베란다에는 작은 티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 가꾸고 복지관에 나가 노래 교실도 다닙니다. 자식들이 가끔 놀러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는 쿨하게 보냅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 때는 죄인 같았는데 내 집에 사니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에게 효도받는 게 아니라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더군요. 만약 그때 집 팔아서 자식 줬다면 우린 갈 곳 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집이 최고의 양로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도 받는다. 마지막 이야기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65세 이영숙 가명 씨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 덕분에 비로소 진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우린 알뜰살뜰 모아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장가갈 때 서울 변두리에 30평대 아파트를 그것도 대출 없이 우리 노후 자금을 털어 사주었습니다. 인테리어며 혼수까지 다 해줬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결혼 3년 만에 아들이 찾아와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은 다 좋은 동네 사는데 기죽어서 못 살겠다면서요. 남편은 내 능력으로 가라고 반대했지만 저는 아들 기죽는 게 싫어서 남편 몰래 비상금 5천만 원을 꺼내 보태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앞으로 내 돈 관리에는 손대지 말라며 경제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년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죽음을 준비하더군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남편이 저를 불러 낡은 서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 안에 통장이 하나 있어 3억 원이 들어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평생 용돈 아끼고 보너스 모아 만든 비상금이었습니다. 이 돈 절대 아들에게 알리지 마.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혼자 살아야 하는데 아들이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말고 당신을 위해 써.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 눈치 보며 천덕꾸러기 된다. 명심해.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거야. 남편은 며칠 뒤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아들이 넌지시 묻더군요. 엄마 아버지 평생 짠돌이셨는데 뭐 남겨둔 거 없으세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들 텐데. 아들의 눈빛에서 혹시 유산 없나 하는 기대가 읽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네 아버지가 남긴 거다 하며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비랑 간병비로 다 썼다. 남은 게 거의 없어. 제가 딱 잘라 말하자 아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고는 꽁무니를 빼드듯 돌아가더군요. 그 후로 아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죠. 어느 날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 못하게 되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 좀 사다 줄 수 있니?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뜸 이러더군요. 엄마 요즘 배달앱 잘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야근이라 힘들어요. 그냥 시켜 드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픈 엄마 밥 한 끼 챙겨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돈 다 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저는 배달 음식 시킬 돈도 없어 굶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3억 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제 연금 250만 원, 이걸 오로지 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불러 집안일을 맡기고 아프면 택시 타고 대학병원 특진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추우면 난방 빵빵하게 틀고 먹고 싶은 건 가격 안 보고 사 먹었습니다. 이웃집 친구는 아들이 알면 섭섭해할 텐데 라며 걱정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야. 얼마 전 아들이 전화 와서 대출 이자가 너무 올랐다며 힘든 소리를 하더군요. 예전에 저라면 당장 통장 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요즘 다들 힘들다더라. 너희도 좀 아껴 써라. 나도 병원비 드느라 빠듯하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저를 지키고 아들을 독립시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 노후를 위해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고 치매 보험도 든든하게 들어놨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그 3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자 늙어서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퍼주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과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어려워하고 존중합니다. 그게 서글프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째, 공평하게 키워도 자식의 형편과 배우자에 따라 효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집이 있는 한 나는 주인이고 자식 집에 가면 얹혀 사는 객식구가 됩니다. 셋째, 늙어서 쥔 돈은 내 자존심이자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